이제 자러 가나? 잘 자. 행정 질서의 가불 절차인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행정 질서의 가불 절차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과태료 재판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제 1차적으로는 뭐냐? 행정청이 먼저 부과를 합니다. 이 행정 질서의 가불 절차는요, 요거는 과거에는요,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거는요, 법원에서 바로 비송사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1차적으로 행정청이 부과했다가 비송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정리됐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정리돼가지고, 단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절차가 또 갑니다. 통일됐어요. 통일됐습니다. 지금은 이런 통일된 절차인데, 1차적으로는 뭐냐면 행정청이 먼저 부과를 해요. 부과를 했는데 납부 이행하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이야기 끝이고요. 이제 이행을 안 합니다. 돈을 안 주면서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불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의 제기하지 않는 것을. 그러면 이행을 안 하면서 이의 제기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걸로 확정됩니다. 확정되면은 당연히 그에 대해서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서 돈을 안 주면 국세나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서 체납 처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나는 안 맞다, 나 원래 그런 비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또 그 액수가 너무 높다 해가지고 불복을 합니다. 그걸 이의 제기라고 합니다. 이의 제기를 하면 의무가 소멸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 실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의무가 소멸되면 바로 법원은 뭐냐면, 행정청은 법원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그 법원이 어느 법원이냐면 지방법원입니다. 지방법원. 근데 법원의 경우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부분 있는데, 지방법원도 그것도 이제 본원이 있고요. 본점이 있듯이 본원이 있고, 지점이 지원이 있어요. 또 그 밑에 지원보다 더 낮은 단계는 시군법원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서울지방법원 안에 의정부 지원이 또 있어요. 의정부는 경기도에 있지만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입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 같으면 춘천지방법원이에요. 그럼 춘천지방법원에 원주지원, 일 수도 있고, 횡성에 가면 지원이 아니고 시군법원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간을 하는 거죠. 간을 하는데, 어느 지방법원에서 간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위반자의 주소가 있는 곳입니다. 즉, 위반자 기준이지, 부관행정청 기준이 아니에요. 즉, 행정청이 아닙니다. 항고소의 경우는요, 처분청 소재지의 관할 부분인데, 요거는 행정청 관할의 부분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기를 할 때 이 제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한 부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이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학생들이 잘 안 해놓습니다.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과태료 재판 들어가는데, 이 과태료 재판은 주의해야 될 게 행정소송도 아니고 비송사건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과태료 재판을 비송사건 절차에 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중에서 지금도 비송사건 절차에 의한 것도 있거든요. 그걸 보고 과태료형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형 집행부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더 이상 과태료 재판을 과거처럼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 재판은 독특한 제도 하나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과태료 재판이고,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도 아니고 비송사건도 아니다. 근데 과태료 재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는 정식 재판도 있고요. 정식 과태료 재판이 있는가 하면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지 못하는 약식 과태료 재판이 있는데, 약식 같은 거는 사실은 입법 번거할 시간이 잘 없는 편이거든요. 약식을 했다. 나는 사실은 이거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다 할 때, 약식에서 정식으로 가고 싶으면 신청이 되는 게 뭐냐? 이의 신청이에요. 이의 신청하고 이의 제기 혼동하면 안 돼요.
이의 제기는요, 행정처에서 법원으로 가는 거고요. 이의 신청은요, 약식에서 정신 가는 거예요. 이의 제기는 60일이고요. 이의 신청은요, 7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과태료 재판 났는데, 과태료 재판 자체가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불구하고 뭐냐? 그거를 즉시항고라고 합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즉시항고를 했든지 안 했든지 해가지고 결국은 재판이 확정될 수가 있겠죠. 확정이 되면 뭐냐? 집행이 되게 중요한데 집행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대충 보고 있다가 시험 나오면 헤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행정법 공부제도 제도가 되어 있는지 잘 몰라도 자꾸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만약에 행정처에 부과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보다시피 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뭐냐? 앞에 행정처에 얼마나 부과했느냐? 구애받지 않아요. 우리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영업정지 60일을 때렸다. 근데 이마가 이 일을 이제 사실은 했는데 행정심판 기관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안이 중대해가지고 이면 6개월 때려야 되는데 60일 너무 적다. 60일 뗄 수 있나? 못 뗍니다. 우리 행정심판법은요, 처음보다도 더 불이익하게 바꿀 수가 없도록 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30만 원 부과했는데 법원은 300만 원 부과할 수도 있어요. 앞에 거하고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판례의 태도이고 백지 상태로 간다. 꼭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백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게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원에 완벽한 재량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 입장이에요. 확정되면 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기겠다, 그죠? 중요한데요. 행정상의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고 민사 강제 집행도 가능해요. 더 정확하게 하면은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처분에 의해 따라서 체납 처분할 수도 있고 민사 강제 집행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행정기관, 이제 그래서 뭐냐면 행정상의 강제 집행은 사실은 자력 집행이고 민사 강제 집행은 법원의 힘을 빌리니까 법원의 집행관의 힘을 빌리니까 민사 집행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이거는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처분의 사례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 두 개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문제의 발생이 행정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판결 내에서 법원이잖아요. 법원에서 가능합니다. 법원은 행정 강제가 아니고 법원의 타력 강제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민사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더라. 우리가 옛날에 대집행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공법상의 어떤 그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고 대집행을 해야 될 사안을 민사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판례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공법상의 의무에 대해서는 민사 강제 집행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집행을 해야 될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려고 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민사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말 했죠.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 강제 집행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적시항고도 가능하겠죠. 적시항고하면 다른 법원에 올라갈 수 있는데 적시항고에서 올라갔을 때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나와가지고 집행을 하게 됐다. 또는 심지어 대법원까지 갔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항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갔을 때는 집행은 어느 부분에서 하느냐. 법원이 이제 3개를 거칠 수도 있잖아요. 2개를 거칠 수도 있고. 그럼 항상 보니까 처음 법원에서 집행한다. 제일 쫄따구한테 집행을 시키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이게 이제 사실은 행정 질서벌의 가벌 절차인데 이런 기본적인 을개를 아주 중요합니다. 칠판에 적어놓은 것들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세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로써 이제 행정 질서의 가벌 절차는 다 끝났고요. 남아있는 거는 이제 질서 위반행위 규제부에 조문하고요. 또 하나는 조문하고 또 하나가 이제 병과 문제겠죠. 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책 잠깐 볼까요? 조문 잠깐 볼까요? (503페이지에)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 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에 관한 규정을 사항을 규정할 수 목적한다 나오는데요. 의무 이행 확보수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 요건,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 요건은 바로 구성 요건인데요. 이거는 실체적 규정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오는데요. 이게 되게 좀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깨에 두십시오. 좀 치우겠습니다. 놔두고 나중에 뒤에서 치웠으니까 할 수 없다. 아까 전에 이 노트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방금 1조 같은 조문은요, 읽어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시험장에 나왔을 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 내용을 보고도 있잖아요. 틀리게 답을 할 수도 있어요. 문장이 좀 그런데요.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 요건과 부과 징수 재판에 관한 사항이죠. 조문. 이러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이죠. 목적이죠. 이러한 적용되는 대상인데 그 목적이 이러한 질서,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성립 요건하고 나오죠. 성립 요건이고 성립 요건과 그 다음에 부과 징수 재판에 관한 사항이죠. 부과 징수 그리고 이러한 재판에 관한 사항인데요.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 요건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실체법적 규정입니다. 이러한 실체법적인 규정이고 부과 징수 재판에 관한 규정은 사실은 과거 절차인 이러한 절차법적인 규정이에요. 이런 요소가 두 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실체법적인 것하고 절차법적인 것으로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적용되는데 실체법적인 것하고 절차법적인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요 절차법적으로 이게 대한 일반법인 것은 분명한데 일반법이다 라고 할 때요 여기에 대한 일반법 맞아요. 일반법이 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성립 요건이 할 때 또는 성립 요건에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위반 행위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이러한 처벌 또는 이러한 질서벌이죠. 이러한 질서벌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용어, 이거 보통 이러한 구성요건인데요. 이러한 구성요건은요, 이거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줄여서 질서법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러한 질서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법에 있습니다. 질서법에 있긴 한데 한 개 딱 있는데요. 그걸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요, 뭐냐면 각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등등에서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유형에 대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 와서 비로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그러지 이것 자체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도 딱 한 개 위반 행위에 대한 유형이 나타나긴 있는데 그 한 개만 보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질서위반 규제법은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정의 들어가죠. 정의도 되게 중요하죠. 질서 위반 행위란 지금 행정 있는 거죠. 법률 또는 조례 포함되는데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다. 맞죠? 그죠? 과태료 부과한 행위를 질서 위반 행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금전 급부물을 얘기하죠. 다만 다음은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는데, 자, 질서 위반 행위. 그러면 질서 위반 행위인데 제외되는 게 있죠.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이나 소송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요. 자, 이런 얘기죠. 이거 시험에서 나왔죠. 되게 중요하죠. 왜? 질서 위반 행위에서 질서 위반 행위 그 자체가 뭐를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요, 이거는요, 한마디로 질서 위반 행위는 행정 질서벌이죠. 이러한 질서벌, 즉, 행정 질서벌을 우리가 보통 과태료라고 표현하는데, 질서벌의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질서 위반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행정 질서벌은 뭐냐면, 행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건데, 요 자체는 뭐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대상자가 누구냐면 모든 국민입니다. 즉 국민에 대한 지배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 일반 권력관계죠. 그죠? 일반 권력관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특별 권력에 해당되는 건 안 됩니다. 이러한 특별 권력관계에 해당되는 것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 정하는 징계사유 나오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 정하는 징계사유는 뭐냐면 의사회, 변호사회, 약사회 같은 데서 변호사가 윤리 의무를 저버렸을 때 원래는 징계권을 국가가 갖고 있는데 변호사회한테 징계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행사해라 이것들이죠. 그게 바로 징계권입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특별 권력권이죠. 그래서 이러한 징계권 이런 것들 할 때는요, 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러한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에 보면은 변호사회, 의사회, 이런 단체들 있죠. 이런 단체들 내부에서 질서 위반적인 자세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이죠. 그러면 행정법상의 의무, 이거는 이제 행정 질서이기 때문에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사 또는 이러한 사법이죠. 이러한 사법상의 의무 위반에서 징계란 말 쓰더라도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또 하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법이란 말 대신에 또 다른 말이 뭐냐면은 사법법, 입법, 사법 행위할 때 사법법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부분은 행정에 관한 문제는 주무부서가 국가 안에 있는 행정부 안에서 주무부서가 정해지는데 법원에 의해서 세부적인 집행명령, 즉 시행규칙 같은 게 정해지는 게 있거든요. 법원 소관인 게 있어요. 뭐야? 소송법,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같은 게 바로 소송법인데 소송은요, 법원과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건 사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정법이 아닌 사법법,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인데 이러한 소송법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한 그런 행위들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말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행정청의 개념 나왔는데 뭐 똑같은 얘기죠. 행정에 관한 것을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연을 말한다 나오고요. 3호에는 당사자란 질서 위반을 한 자연인, 법인을 말한다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법인인데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다른 데서는요, 그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된다. 근데 여기는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대표자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질서부에서는 대표자를 요구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조의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4조의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는요, 정말로 교과서적인, 전 세계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만을 규정해 놨어요. 예외가 없어요. 잘 만들어 놨어요. 3조가 바로 법 적용에 대한 시간적 범위인데,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소거표 금지의 원칙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소거표 금지의 원칙이죠. 지금 우리는 너무 약간 그래도 좀 정리된 법치주의 안에 살고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소거표 금지의 원칙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행정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 형법에서 나온 거예요. 형법에서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그 이야기예요. 죄형 법정주의. 그래서 소거표 금지의 원칙은 형법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인데, 뭐, 그냥 장난으로, 원래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로마 시대 때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근데 라틴어로 표현해가지고, 말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면은 유명한 포이에르바라는 사람이 죄형 법정주의로는 그 앞에 몽테스퀴에라든지 여러 사람에 의해서 그 윤곽이 만들어졌지만은 이 내용을 체계 있게 딱 정리한 사람은 포이에르바입니다. 포이어는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파이어인가? 그럴 거야, 아마. 바흐는 뭐지? 시냇물인가? 하여튼 그럴 거야, 아마. 그게 포이에르 바흐인데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했던 거예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 하는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명한 말이 이게 이제 원래 뜻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런 원칙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사람들이 이런 행동하면 되나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지된 규정이 없으면 모든 행위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형법은요, 범죄인의 경우에도 마가나 카르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규정이 없는 죄는 내가 안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자유인에게도 마가나 카르타예요. 왜? 내 자유의 범위가 어디까지 하면 금지되지 않은 나머지가 더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이 없으면 내가 범죄 형벌은 법률인데, 이 법률이 언제 법률? 죄형 법정주의 할 때 범죄 형벌은 법률을 정하는데 이때 법률의 종류가 많은 거야. 옛날 법도 있고 지금 법도 있고 말이야. 내가 범죄 행위할 때도 법이 있었는데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개정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률의 종류가 4종류로 나눠져요, 원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잘 알다시피 법이 렉스니까 렉스 스크립타 성문법주의. 성문이니까 이때 법률은 성문법을 얘기죠. 관습은 안 된다. 관습형법은 금지된다. 그래서 형식은 성문법이냐 관습법이냐. 관습법도 됩니까? 안 됩니다. 의회가 정한 형식 의무의 법률을 얘기하기 때문에 성문법주의입니다. 렉스 스크립타 문자로 된 거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시간적으로는 뭐냐면 행위 당시의 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할 때 이제 만약에 행위 당시의 법에서는 행위 당시의 그 당시의 법 체계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 행동이었는데 그 뒤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처벌이 받는 걸로 됐을 때
이 사람이 재판 중에 잡혀가지고 재판 받을 때는 이미 법이 바뀌어가지고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할 때는 그거는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되지, 기준해야 되지, 재판 후의 법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행위시법주의인데, 행위시법주의를 우리가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만들어진 재판 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 적용이 되니까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법 자체가 있잖아요. 그냥 법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얘기도 처벌한다. 그러면 법 자체가 소급 입법을 하는 거죠. 소급 입법이 안 된다. 같은 말인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전에 얘기할 때 사실은 무조건 모든 소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행위 당시에 완료돼 가지고 더 이상 그 이수 이후에 후속 행위가 없었는데 재판 시에 그 완료된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일 뿐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소급표 금지가 말이 맞는데 사실은 나머지 한번 볼까요? 질서 위반 행위는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즉 이게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른다 나오고요. 2항 질서 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에 법률보다도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즉 원칙적으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신법이죠. 그래서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말이죠. 이것도 사실 전체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에요. 이게 전체 다 뭐냐? 행위시법 주의하는데 사실 행위시법 아니죠. 이거는 재판시법이죠. 굳이하면. 근데 이거를 같이 하나의 원칙으로 포함시켜서 얘기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달았을 뿐입니다. 3항에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나 집행을 면제한다. 이미 재판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재판의 효력은 늦출 수 없지만은 그 집행은 면제하도록 한다. 이거 전체 다를 뭐냐?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소급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불리한 소급은 금지하고 있고요. 유리한 소급은 허용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하고 행위시법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른쪽에 4조 법 적용에 대한 장소적 범위인데요. 이 부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원칙적으로 모든 자죠. 예외 있죠.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도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외교 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사관이나 공사는 안 됩니다. 즉 시의 법관자의 경우는 안 된다. 설명했던 거고요. 2항에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 위반 행위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스 선적의 선박에서 예를 들면 항해를 하다가 중국 상해 그 항에서 정박 중에 필리핀 사람을 때렸다. 또는 필리핀 사람에 대해서 뭐 질서 위반 행위를 했다. 그렇더라도 이거는요 우리나라 질서법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질서 위반 행위란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대한민국의 항공인 아시아나 항공기가 미국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해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예를 들면 어떻게 했다? 이 경우도 적용된다 이거죠. 다른 법률과 관계 중요하죠.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집행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조항이죠. 왜냐하면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집행 아까 했죠.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집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체적인 과태료 또는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구성 요건이 아니고요. 부과 징수 재판 집행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에서 이 법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길에서는요. 일반법이겠죠. 일반법.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일반법인데 일반법이 있고 또는 이러한 개별법이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특별법이 되겠죠. 과거에는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나오기 전까지는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집행에 관한 일반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래서 각 개별 조항마다 한 개 조항 안에 항을 막 8개항까지 넣어가지고
비소송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뭐 등등등등 다 규정해 놨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부족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드는 셈이 되는데요. 중요한 일반법이라 질서법입니다. 근데 원래는요, 사실은 개별법하고 일반법이 서로 충돌했을 때는 어느 법이 우선하냐? 당연히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은요, 이 같은 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뭐냐?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법학에서 오랫동안 상식이었고 지금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특별법 우선 적용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특별법 우선 적용이죠. 이러한 우선 적용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적용에 대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특이한 거죠. 뭐 제가 행정법 가르쳤지만은 전 처음 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알다시피 질서위반행 규제법에 대한 과벌 절차를 우리나라에는 거의 모든 행정법에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 조항마다 다 개별 조항에서 일반법이 없을 때니까 뒀는데 지금 일시에 그거 정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건 다 모르겠고 요 부가징수 재판 집행에 대해서는 이거는요 질서위반행 규제법을 우선 적용한다. 그래서 질서위반행 규제법인 일반법이도록 우선 적용되는 특이한 형태가 되더라. 이죠.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인데 법률이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거는 죄형 법정주의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나 골격이나 원리는 같지만은 아니죠. 7조 너무너무 중요하죠. 고의 또는 과실인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과태료 즉 질서위반 행위도 고의 과실을 요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이러한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잘 알다시피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거 과거에는 대칭되는 줄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뭐 당연한 게 뭐냐면 행정형벌 당연하다고 봤고요. 행정형벌 당연하다고 봤죠. 그리고 국가배상에서 가해자가 공무원의 위반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의 경우는 이거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과태료 질서위반 규제법이죠. 질서벌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대로 행정질서벌은 비록 행정형벌은 아니지만 그러나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벌도 좀 전향적으로 파악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행정질서벌은 요한다 이거죠. 요하지 않는 것 유명한 거 많죠. 방금 얘기하는 같은 이러한 국가 배상이라도 영조물에 하자되는 손해상은 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 제거 청구권 라도 이런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수용적 침해 또는 수용유사적 침해 또는 이런 수용적 이런 침해 이런 것들이죠. 이건 다 요하지 않는 걸로 본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보면은 유효성의 착오인데 자신이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오인하고 뭐 이거는 이제 자기가 오인한 거죠. 옛날에 그 대구에 성당못이 있는데 성당못에다가 자기 두 아이를 빠뜨려 죽이는 망했어요. 경찰에 잡아서 이 사람을 했는데 이 사람이 좀 공부를 좀 적게 하신 분인데 당당하게 하는 말이 내가 죽였는데 당신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아이들 죽이는 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자기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았다, 착오를 했다, 인식이 안 됐다. 그럼 처벌 안 합니까? 처벌해야지. 그게 원칙 처벌하는데 예외적으로 예외입니다. 그런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정말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하죠.
책임 연령은요, 책임을 진다는 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 명령하고 똑같이 봐가지고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합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즉 13세까지죠. 14세 미만이겠는데 14세부터가 이제 뭐냐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책임 연령 나옵니다. 심신장애 나오죠. 심신으로 인하여, 즉 이 심자는 마음 심자에다가 몸 심자가 아니고 귀신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의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3번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지급한다. 과태료를 감경한다 나오죠. 11조 법인의 처리 나오죠. 1항에 법인의 대리인,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초과된 법률상 의무에 위반할 때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인에게 부과할 수도 있고 개인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양벌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실사 위반 행위 가담 나오죠. 됐고 13조에 보면은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정한 과태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뭐 10만원짜리 하나 있고 만원짜리 하나 있다. 그런 사람은 무조건 가장 10만원짜리를 한다는 거죠. 10만원짜리 하는데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5만원짜리 동시에 10개가 됐다. 그럼 그것도 5만원밖에 안 됩니다. 먹으러 하겠죠. 그 다음에 15조에 과태료에 대한 시효 나오는데 과태료에 대한 시효는요, 조심해야 된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금전급보복 아니에요.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의 금전급보복가 부과되어 있는데 이행을 지체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과태료에 이런 부과권이 있어요. 이런 징수권이 있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지 이 자체는 금전세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에 대한 금전 그걸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강제 징수가 가능했죠. 부과권하고 징수권 꼭 구별해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아리송하게 부과권하고 징수권을 섞어서 나올지라도 우리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두고 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권하고 과태료의 징수권이 있는데 들어갑니다. 부과권은요 제척기간이 걸립니다. 저기 일단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은 과태료 부과권이 없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징수권은 뭐냐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이런 권리인데 이거는요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소멸시효가 걸리죠. 이런 체납처분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과태료의 징수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것도 역시 5년입니다. 보통은 이제 제척기간이 짧은데 이거는 같은 날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5년이지만은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소멸시효에 관해서 우리 보통은요 이런 직접적으로 이런 질서부에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질서부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뭐냐면 국가진행부이죠. 국가진행부에도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재정법을 준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직접적으로 이러한 질서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따로 5년을 만들어 놨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과태료의 시효는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할게요. 이건 한두 개 왔다 갔다 하네.